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37페이지 주택법에서 필요한 몇 가지 용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뭘 아시는 게 중요하냐면요, 주택법하고 건축법의 연관 관계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건축법은 건축물에 관한 법이죠. 그 안에 주택도 있고 뭐 상가도 있고 공장도 있고 모든 건축을 칭하지만은 그중에 이제 주택법은 주택에 한정돼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피게 되는데, 일단 이제 비교의 틀을 먼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건축법과 주택법을 비교하게 되면 첫 번째, 적용 대상의 차이가 납니다. 자, 주택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자, 한 번에 짓는 주택의 숫자,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은 호라는 단위를 쓰고 공동주택은 세대라는 단위를 쓰죠. 그래서 29호, 29세대 이하를 짓게 되면은 건축법에 따라 집을 짓는 거고요. 한 번에 짓는 숫자가 30호, 30세대를 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주택법에 따라 집을 짓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주상복합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가 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은 처음에는 건축 허가를 받고 지었던 거죠. 다만 이 과정에 주상복합에서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300세대를 넘게 되면은 그때는 주택법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반대로 299세대 이하까지는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 따라 집을 짓는다, 그렇게 이제 구별하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적용 대상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라는 걸 받게 돼 있죠. 그래서 건축허가권자는 기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고, 제주도지사나 세종시장님께서는 강의 편지상 유령 취급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에 반해서 주택법에서는 이걸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그럽니다. 건축법에 건축허가가 있다면 주택법은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칭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로서는 국토부 장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지사, 시장, 군수 등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건축허가받고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공사가 완료가 되면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때 사용 승인권자는 허가권자와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주택법에서는 이를 사용검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 사용승인, 사용검사 단어가 좀 혼란스럽다라고 얘기하시면 가끔 계시는데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예를 들어 뭐 건축법에가 사용검사가 나온다, 주택법에 사용승인 나왔다, 그래서 뭐 틀렸다, 그런 시험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표현 자체를 여기는 사용승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사용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좀 전에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권자와 사용승인권자가 동일하게 되어 있지만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사용검사가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았다, 사용검사도 국토부 장관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 시장군수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았을 때는 사용검사권이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달라지니까 이것 좀 구별하시는 의미가 있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허가를 받고 나면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게 돼 있죠. 그래서 1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을,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사용 승인은 7일 안에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사업계획 승인에서는 기간이 일단 5년으로 늘어났죠. 5년으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5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실랍니까? 우리가 지금 비록 29호, 29세대 이하를 짓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 집 한 채 짓는 걸로 그냥 생각하셔도 좋아요. 집 한 채를 짓는 과정에 뭔가 잘못되면 그 집은 짓지 마라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택법은 최소 단위가 30호, 30세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다소간에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잘못됐다고 해서 짓지 마라고 할 게 아니라 어쩌면 지을 수 있도록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의 취소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에서는요, 취소가 나오게 되면은요, 취소해야 한다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주택법은 아예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무조건 주택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다, 그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 요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용 검사는 15일 안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게 좀 차이 나는 것을 한번 구별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주택이 지어졌을 때 공급하는 형태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자,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고 지어지는 건축물들은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공급에 따른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제한받지 않고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여러 채 사도 아무 문제 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하여 주택법에서는 공급 규칙에 적용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알고 계시는 뭐 청약 통장의 사용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통장을 사용했을 때도 순위라는 게 있죠. 1순위, 2순위, 3순위 순위에 따라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걸 공급 규칙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일단 공급 규칙에 적용을 받는 것은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받고 지어진 모든 것들을 일단 공급규칙 적용을 자동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주상복합이 299세대 이하를 지을 때는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 거죠. 그러면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다면은 공급할 때는 당연히 무슨 방식 수의계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에서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20세대가 넘게 되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택법 규정에 따라 공급규칙 적용을 받아라라는 게 좀 달라집니다. 이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같은 건축물이라도 건축물은 넓은 의미죠. 그 중에 이제 주택에 한정돼서 건축법과 주택법의 양자 비교하는 형태, 바로 그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주택의 분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구조상의 이제 분류라고 그러죠. 구조상의 분류로 이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단독주택은 단독 세대가 건축물 모두를 사용하는 걸 말하고 공동주택은 주택의 일정 부분을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걸 공동주택이다라고 칭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분류는 여러분들이 실은 건축법에서 배우셨습니다. 건축법에서 단독주택 하면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공동주택 하면 다세대 연립 아파트 기숙사 이렇게 해서 이제 4가지씩 구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 주택법에 이제 주택이니까 주택법 적용을 받는 것은 자 분류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건축법하고 똑같고 적용 대상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것은 단독주택은 글자 그대로 단독주택만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에서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만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이라고 칭하면은 여기 단독주택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중 다가구 공간은 주택법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분양 대상이 아니니까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 다음에 공동주택 하면은 다세대 연립 아파트만 말하고 기숙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기숙사를 어떻게 분양을 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를 따로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은 이제 적용의 차이가 있구나. 바로 이제 그거 하나 좀 더 생각을 여러분 해 보셔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주택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전부 일부 그리고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이게 예전에 한번 지문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왜 땅이 포함돼야 될까요? 우리가 분양 대상 건축물에서 예를 들어 건축물만 분양이 되고 땅이 소유주가 다르다면은 나중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주택에서는 반드시 땅까지 포함된 의미로서 주택 개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한 상대적 표현으로 준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택에 준한다 그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기는 주택외입니다. 외. 주택외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준주택이다라고 명칭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준주택의 종류를 살펴보니까 여러분들 그 고시원이라는 명칭이 다중생활시설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그 다음에 기숙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준주택으로 분류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준주택으로 여기서 분류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런 의미는 주택법 적용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주택법 적용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기숙사 좀 보시기 바랍니다. 기숙사가 이제 준주택인데요. 예전에 그 처음에 우리가 우리 기출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준주택의 종류가 시험에 출제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처음에 준주택이 도입이 되고 그때 그 당시에 시험 문제 답이 뭐였냐면은요. 이게 학생 복지주택이 아닌 걸로 답이 돼 있었어. 그 당시는. 그러다가 이제 건축법이 바뀝니다. 건축법이 바뀌면서 기숙사의 종류 안에가 학생 복지주택이 포함이 돼 버렸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 기출문제상에 이게 학생 복지주택이 아닌 걸로 답으로 처리됐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면 틀리죠?
그래서 예전 시험 문제지만 지금은 이제 학생복지주택이 기숙사의 범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 시험 문제만 놓고 보면은 답이 없는 게 돼버립니다. 지금 기준.